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개막하면서 정치권 지형에 찾아올 변화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의석수 120석으로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 여론에서는 다른 당과의 연대 혹은 협치에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대해서는 각자의 길을 갈 것이라는 시각이 있는 한편 적절한 시점에 두 당의 통합 논의가 불거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 3위로 패한 국민의당의 경우 위기 때마다 불거진 통합론, 연대론이 무리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19대 대선 이후 정치권 판도가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전망해보겠습니다. (5월 11일) 목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생으로 여당이자 제1당 지위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의 위상은 한층 강력해졌지만 청와대 입성에 실패한 야사당은 패배 후유증을 털어내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전문가분들과 함께 대선 이후 정치 지형 어떻게 변하게 될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근 미디어오늘 기자 계속 자리하고 계시고요. 양지열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하루에도 두세 번씩 보니까 정들어요. 예. 희한하게 꼭 같이. 그러니까 제가 되잖아요. 방송을 많이 하는 겁니까? 양지열 변호사가 많이 하는 제가 겁니까?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럼 별로 좋지 않은데. 양지열을 개혁해야겠어요. 왜 저를 또 적폐로 갑자기 뭐라고. 아, 적폐 아니에요. 예. 미세먼지. 이렇게 너무 웃긴 얘기. 충격적인. 너무 웃긴 얘기를 하면 제가 이게 하체 힘이 다 빠져. 자, 최진봉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예. 최진봉 교수도 엄청 나오시대요, 방송에. 방송 틀기만 하면 나와요. 아, 그렇습니까? 예. 수도꼭지. 수도꼭지가 틀어서 미세먼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씻어내리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아니, 왜 유체 이탈 화법을 써요? 많이 나온다니까 그렇습니까? 남이 나온 것처럼. 그 유행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정 기자님. 네. 참 지금, 묘해요, 분위기가. 이게 뭐냐, 당내도, 더불어민주당 당내도 묘하고. 네. 나머지 4개 정당은, 이게 느낌이 끔찍하거든요. 앞으로 5년 동안을 야당으로 있어야 하는. 네. 그런 거 안 느껴보셨잖아요. 뭐 제가 야당을 할 일은 없으니까 제가 느껴보진 않았습니다만. 야당 출입만 했죠. 네. 뭐 야당 네. 출입만 하긴 했는데. 근데 뭐 어쨌거나, 근데 뭐 그것도 각각 다르지 않겠어요? 뭐 전체적으로 뭐 국민의당이 뭐 지옥 같을 거다. 예. 라고 하면은 그 국민의당 내부 사람들을 통치는 거니까. 뭐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근데 좀 들더라고요. 국민의당은 상대적으로 네. 계속 야당을 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박탈감은 더 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에 있었으면, 민주당이 그대로 있었으면 이제 여당 국회의원이 되는 거였었는데. 네. 아니면 혹은 지금이라도 민주당으로 가면 여당 국회의원 되는 거 아닐까? 네, 또 하필이면 또 이렇게 전남지사를 지내셨던 이낙연 예. 네, 전남지사께서 또 이제 총리로 불려가셨으니까. 네. 그래서 한숨이 깊대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뭐 겉으로 박수를 쳐주고 있지만 네. 저게 우리를 겨냥한 거 아닌가? 뭐 아무래도 뭐 마음이 좀뭐 동요가 오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런 상태에서 한 명 정도 더 입각 제한을 해갖고 장관까지 가면 네. 심각해지겠는데, 국민의당이. 그렇죠. 게다가 또 이번 선거 결과를 딱 놓고 보면은 워낙 호남에서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더블스코어로 다진 거 아니에요? 웬만해서. 네. 그러니까 뭐 지방선거를 대비를 해야 되는 뭐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딱히 이제 되게 마음이 좀 불안하고 좀 초조해질 수도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야당으로 넘어가기 전에 민주당 내에도 부글부글해요. 네. 그럼 뭐 잔치집인데 부글부글. 잔치집인데 3선, 4선 의원들은 정부로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한 자리씩 이제 하실 때가 됐다. 예. 여당 됐으니까 그거는 부글부글이 아니라 당연한 어떤 수순 아니, 아닐까 근데 싶어요. 가는 분은 행복하지만 한 명은 가고 나머지 10명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반노가 형성되기 시작한 게 당시 모 장관 임명을 두고 같은 재선인데 다른 재선 의원들이 반대했거든요. 공식적으로 보내면 안 된다. 예. 임명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막 언론에다 내고 계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나머지 경쟁자 분들이 다 반노로 돌아서는.
이게 정치적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 부분에 대한 신경을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가 구성하는 것도 그렇고 비서관들을 임명한 거를 봐도 본인이 뭐 친문이라고 분류가 되는 분들을 오히려 많이 배제했던 가장 대표적인 게 양정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가 아예 청와대 수석으로서 지금 아직도 거론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딱 말씀하신 대 떠오르는 부분이 이 안희정 지사가 뽀뽀를 하는 장면이 떠올라요. 그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사람들 모두 다 그 첫날 밤에 불러오셔서 같이 인사하고 그랬던 모습이 저는 그냥 보여주기만은 아니었다라고 보이고 그게 결국에는 민주당 그날 첫날에 국민의 승리였고 민주당의 승리였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민주당 정부를 불러줘. 민주당 정부를 불러달라고 했던 부분들이 그런 걸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적인 서운함이야 드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게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걸 서운하다고 해서 드러내면 쫌상으로 보이고, 그렇죠. 예, 소인배로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의 욕심들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건 이상정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때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게 큰 어떤 내용까지 갈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기대를 일단 합니다. 내용까지는 예, 예. 내용으로 들리면은 왜냐면 제가 이 방송을 해보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진짜 전문가예요. 근데 전문가가 전문가들끼리 이해하는 내용만 얘기하면 청취자와 시청자는 떠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내용이란 말도 그러고 보니까 어렵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분.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지 내분, 않겠다. 그렇죠.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분, 내분. 이전 투구, 이전 아작, 박살 이런 표현을 써야 돼. 그런 거 하게 되면 또 이게 걸려요. 알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뭐 동생들이 노는 거 지켜보듯이 흐뭇하게 웃고 앉아 계세요. 아니, 정 의원님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네. 양 변호사는 저보다 나이가 적으시죠. 아, 제가 나이가 더 많아요? 그럼요. 오늘 몰랐네. 얼굴 봐도 바로 그렇게. 두 번 안 죽이는 나오는 거, 두 번 죽이는 겁니다. 굳이 확인 사살을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두 번 죽이는 거, 누가 죽는지는 잘 몰라. 알겠습니다. 이런 게 내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분. 서로 싸우고 총질하고.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분 앉아있잖아. 자, 예. 국민의당 얘기 정말 심각해요, 국민의당이. 왜냐하면 제가 이낙연 지사가 총리로 내정됐는데 지금 이낙연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는 반대도 못해요. 그렇죠. 반대가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만큼 유하게 정치했던 분이거든요. 전남은 그 2014년에 도지사가 됐지만 2016년에는 국민의당으로 넘어가서 애매모호한 지위에 있었고 그쪽 국민의당 의원들하고도 다 관계가 좋았던 지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늘상 만나고 예산 문제 때문에. 근데 쑥 가버렸어요. 네. 그리고 오늘 국민의당 문병호 최고위원이 기자회견까지 했죠. 네, 그렇죠. 박지원, 이선 후퇴. 네, 그랬었죠. 그리고 최고위원회에서 그 반대편에서 회의하고 있으면서 황교안과 박지원 대표는 고성이 오가면서 싸움이 붙어 있었고.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 당의 이제 수습이라고 좋게 표현하면 예. 근데 당내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당내 주도권을 잡고 있었고 물론 안철수라고 하는 대표 주자가 있어서 그게 뭐 융합이라는 모습으로 보여지긴 했지만 예. 안철수라는 대표 주자가 사라진 다음에는 결국 이제 누가 당권을 잡느냐가 중요해지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결국 안철수계와 또는 뭐 호남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두 개의 부류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그것이 지금 현실화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박지원 전 대표가 돼버렸죠. 이제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고 그만두셨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비대위도 그럼 어떻게 꾸릴 거냐 하는 부분도 지금 안철수계로 얘기되는 분들은 그것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또 상황론을 하는 거 아니냐. 예. 박지원 대표가 물러나긴 했지만 비대위를 본인의 어떤 박지원계에 누군가를 앉혀서 뒤에서 조절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당이 안철수가 떠난 다음에 결국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것이고 거기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가 차후의 정계 개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만약 거기서 분란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누군가가 뛰쳐나와서 여당이 되는 민주당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확률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당은 내분에 휩싸이게 되고 당이 어떻게 갈지 이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양 변호사님,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되면 국민의당이 물론 1년 뒤지만 실질적으로 내년 지방자치 선거는 8월 15일 이후서부터 불이 붙는다 이렇게들 정치권에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대로 가게 되면 호남에서 3개 광역지사 도지사 중에 도지사나 혹은 시장 중에 굉장히 국민의당으로 갈 가능성은 없단 말이에요. 아니
없다고 해버리면 큰일 나지. 그렇게까지 이제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 정도로 심각하긴 예, 하죠. 심각하죠. 진짜 사실은 이제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가 이번에 확실하게 나와버린 게 60% 이상이 문재인 대통령을 예. 지지를 해버렸고 게다가 호남 총리가 탄생을 진짜 공약을 지키셨지 않습니까? 문재인 확실히 호남 올대론이라는 부분이 없다라고까지 나와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당장 이제 국민의당이 돼서 우리 어차피 형제의 당이 아니었냐라는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독자적인 색깔을 가져간다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어려웠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것도 과도한 어떤 예측은 아닌 상황이 됐고요. 결국에는 저는 이거는 안철수 이제 후보 이제 잠깐 시진되고 있지만 이 지도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봅니다. 결국 당이라고 하는 게 이게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바라보고 이끌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끌고 나갈 수 있는 게 누군가 있어야 되는 건데 박 전 대표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으로 또 나선다는 게 조금 어려워 보이거든요. 지금 좀 전까지 이야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왜 그만두려면 대표 그만두려면 당신만 그만두지 왜 우리까지 최고위원들까지 같이 그만둔다고 혼자 하느냐는 내분의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안철수 후보가 이거를 개인의 어떤 충전이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지지 기반을 아예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전히 국민의당을 어떻게 장악하고 어떻게 끌고 나갈지가 안철수 후보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 됐죠. 최 교수님,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 의원이죠. 현재까지는. 그만뒀죠. 그만뒀는데 아직 수리가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안철수 의원이 예. 여전히 최대 주주란 말이에요, 국민의당. 그렇죠. 예. 그리고 근데 국민의당 의원들하고 이제 이게 좀 그 동상이몽의 상태가 되는데 예. 뭐냐면 호남에서는 이분들이 9년 2개월 동안 야당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당을 했었단 말이에요. 뭐냐면 전북지사, 예. 전남지사, 광주시장 이걸 다 민주당이나 국민의당 쪽 성향이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지역에 가면 여당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이 장악을 못하면 진짜 야당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이거에 대해서 의원들이 좀 공포스러워하지 않을까요? 공포스러워 하겠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요. 호남 민심이 또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국민의당이 만약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일이나 아니면 예. 문재인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개혁적인 일들에서 발목을 잡는다거나 이런 인상을 줄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야당을 하려면 사실은 여당에 대해서 견제구를 날리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네. 그런데 호남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문재인 후보를 어쨌든 60% 이상이 지지를 해서 대통령을 예. 만들어놨어요. 개혁을 좀 해달라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에 대해서 야당이라고 해서 국민의당이 그걸 견제를 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웃기고 이런 애매한 상황이 좀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호남 민심이 확 돌아서게 되면 국민의당의 기반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니까 예. 국민의당은 상당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국민의당이 적극적으로 견제하면서 태클을 걸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고 왜냐하면 호남 민심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일정 부분 바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몰표라고 할 수 있는 뭐 완전 몰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60% 이상을 지지를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국민의당이 그 태클을 건다고 하면 호남 민심이 확 돌아설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야당인데 또 여당처럼 행세하는 것도 웃기는 그것도 거잖아요. 이상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애매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양보 있고 갔을 꼴이죠. 그렇죠. 그렇게 그런 되면. 상황이 돼서 국민의당이 지금 그래서 국민의당 의원들이 고민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사실 뭐 사과는 했습니다만 송영길 선대본부장이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정치권 은퇴해야 되지 않냐. 예, 그렇죠. 그런 얘기 했죠. 그 말은 결국 안철수 후보만 없어지면, 그 없어진다는 표현을 좀 과하게 한다면, 이제 후선 2선 후퇴하시게 되면, 결국 국민의당은 자연히 민주당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거는 결국.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으로 예. 오기가 힘들었었는데 많은 의원들이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2선 후퇴하게 되면 민주당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던진 건데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당 의원들을 좀 빼내오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당 의원들 중에도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느껴지는 순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주 그렇게 인위적 몰아주기까지는 안 갔어요. 전략적 선택을 하셨지만 호남 민심이.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지난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새정치라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신을 다시 한번 일으킨다면 마치 이런 경우 있죠.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수도권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반대에서 오히려 서울시장은 되고 이런 어떤 견제와 균형.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제는 또 차이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민심이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국민의당이 파고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걸이 이른바 태클 걸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아니더라도 협치를 잘 하더라도 여전히 지방에서는 또 나름대로의 세력을 찾을 수도 있을 거고 예. 그걸 키워야
차기나 차차기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자, 이제 국민의당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네. 국민의당 얘기를 하는 이유가 실은, 민주당도 지금 여소야대 정국이에요.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좀 그 과반수 의석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인수위도 없기 때문에 청와대와 소수 정당이지만 청와대 관계도 좀 끈끈하게 좀 가져가고 네. 성공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또 많지 않나요? 민주당도? 뭐 그렇죠. 뭐 일단 뭐 민주당이 지금 원내 의석수 분포로 보면은 120석밖에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뭐 국민의당이 40석이니까 뭐 두 정당이 뭐 그 협치를 하면은 그래도 160석 이상 과반은 나오긴 하는데, 그렇죠. 근데 그거를 뭐 장담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쨌건 정당이 다르고 뭐 각자 가는 길이 좀 다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렇게 민주당에서는 계속 뭐 협치라는 이름으로 여기저기 뭐 신경 쓰지 않을까. 네. 예. 민주당이 9년 2개월의 야당, 그 전에 10년 동안 집권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당으로서의 체질이 또 많이 빠진 거 아닌가요? 여당으로서의 체질이라기보다 저는 준비를 많이 했다라고 봐요. 아, 그리고 준비를? 10년 사이에 이번 선거가 저는 물론 이게 이제 지난 박정권의 부패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기도 하지만 예. 저는 다당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색깔이 많이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국민들이 다당제로 아주 자연스럽게 선택을 자연스럽게 했어요. 갔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확실시되던 밤에 저는 이제 다른 방송이나 굉장히 늦게 집에 갔는데 그날 첫 일성이 이제 그때도 통합이셨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박정권의 부패로 인해서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정권의 지지가 24%가 나왔어요. 사실 홍준표 후보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까지 결이 다른 어떤 국민들을 과연 대통령께서 어떻게 통합을 할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벤치에 딱 아파트 벤치에 앉아서 보는데 나무를 보니까 그 밤에 이게 굵은 나무에 그렇게 굵은 가지들이 예. 여러 개로 뻗쳐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거를 억지로 묶는 것보다는 사실은 나무가 저렇게 가지가 다른 방향으로 뻗어 있으니까 오히려 높게도 자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선장이잖아요, 대통령은. 그렇죠. 바람이 항상 등 뒤에서 부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배는 일정한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많은 가지들을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때에 맞춰서 맞게끔 키를 돌려서 필요에 따라서 이 가지와 저 가지가 바람을 받고 또 다른 때 이 가지와 저 가지를 묶어낼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을 아마 국민들은 기대하지 않을까요? 완벽히 예전처럼 막 이렇게 정말 한쪽으로 다수당으로 모아가지고 억지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국민들 수준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그런 예. 모습 바라지도 않을 것 같고. 인위적인 정계 개편. 이건 안 되죠. 그리고 이제는. 그거를 가능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도력이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가 되는 게 취임하자마자 야당 당사 찾아간 모습. 처음이었죠. 사실은 엄청난 일이기도 하고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 시기에 다당으로 있으면서도 필요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 계기라고 저는 봐요. 예. 최 교수님. 네. 자, 이제는 근데 이제 민주당에게 주어진 과제는 또 골치 아픈 과제가 또 있는 거예요. 지금 통합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 정부의 출범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세력을 용인한 것. 즉 부정과 불법 이게 난무했던 거기 때문에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과제를 국민들이 요구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적폐청산은 국민들과 이미 동의한 합의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85%가 탄핵을 바랬기 때문에. 네. 그럼 그렇게 합의된 이 적폐청산은 또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우리가 일부에서 그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처리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미 보수 언론에서부터 벌써부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적폐청산한다고 하면서 국민들 쌈 붙이지 마라. 갈라치기 하지 마라. 대립 만들지 마라. 근데 이미 합의된 거거든요, 그게. 그렇죠. 예. 이걸 또 뚫고 나가야 되는 맞습니다. 소수정당으로. 그렇죠. 그게 예. 이제 상당히 힘든 일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적폐청산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예. 합니다. 그거 안 할 거면 이 정부가 출범을 할 이유가 없었던 그렇죠. 거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던 힘이 바로 그 적폐청산의 힘 아니겠어요? 촛불 혁명으로 예. 시작돼서 물론 적폐청산을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쌓여져 있는 나쁜 폐단이나 폐습을 없애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적폐청산인데 그게 일종의 이제 미세먼지가 쌓이면 적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없애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니까. 왜 갑자기 청소를 당할 것 같은데. 미세먼지 아니에요. 아까 아니죠. 농담을 그러니까 적폐청산을 마치 홍준표 후보가 전 후보죠 이제는
무슨 보수 세력을 쓸어버리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가 위협감을 느끼는 것은 마치 적폐청산이 보수를 쓸어버리는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적폐청산은 정상이 아닌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는 겁니다. 예. 검찰 개혁도 그 중에 하나고요. 검찰이 그렇게 민정수석에 의해서 휘둘러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비서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안 하고 문고리 3인방이 돼서 장관들이나 수석들이 제대로 일하는데 방해적 요소를 하는 그런 짓들을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일개 개인이 국정농단을 하는 그런 잘못된 일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적폐청산의 키포인트인데 그걸 예. 자꾸 보수에 대한 공격으로 몰고 보수를 뭐 쓸어버린다고 얘기하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적폐청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드러난 이 잘못된 어떤 관행들 또는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나게 된 시스템의 문제, 이런 문제를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 청산해야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올바로 세우고 정부가 정부답게 나라가 나라답게라고 하는 본인의 모토를 실현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제도의 개혁, 말씀하신 것처럼 인적 청산이 아니라 제도를 그렇죠. 바꾸는 거고요. 예. 이미 저는 시작된 부분들이 많이 보였죠. 일부에서 검찰 개혁 다루셨다니까 지금 인선 나왔던 것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민종석 비서실장이 일반적으로는 조국 교수를 많이 했는데 가장 놀라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도만 총무비서관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총무비서관 지난 정권에서 이재만 비서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석비서관이라 그랬죠. 수석비서관. 최측근 1,700명 청와대 직원 중에 예산을 다 주무를 수 있는 사람.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알아서 쓸 수 있는 자금이 한 200억 가량 되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했죠? 국정원에 돈 4천억 넘는 예산 짬짬이 해가지고 많이 썼잖아요. 그동안 정권에서. 예, 그러니까 영수증이 필요 없이 청와대가 그렇죠. 쓸 수 있었던 돈이 청와대- 적게 보게 되면 260억에서 80억, 크게 보게 되면 4천억이 넘어가는. 4,800억까지 되는, 4,600억까지 되는 거거든요. 그 두 개를 막으려면 총무비서관 그렇게 하기로 했죠. 그 다음에 서훈 국정원장 내정자 이런 예. 부분들에서 국외 정보 쪽으로 돌리겠다고 하면서 그런 부분은 원천적으로 고쳐버린 겁니다. 예. 거기서 벌써 적폐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거를 보복정치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 안 되죠. 돈을 놓겠다라고 하는 건 진짜 그 어마어마한 거죠. 의미가 큰 거네. 왜냐하면 그 돈을 갖고 이 정도 총무비서관. 이 정도, 죄송합니다. 이 제가 정도. 갑자기 성함을. 예, 이 그런데 뭐 정도입니다. 틀렸습니다. 무슨 모르는 사람 얘기를 해갖고 또 새로 바뀌었나? 또.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7급 공무원에서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예. 관료 출신이고 경제부처 정통한 사람이라서 대개 그동안의 총무비서관은 정말 측근 중에 측근만을 안 쳤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런 관료 출신을 MB 때는 안 썼어요. 김백준, 그렇죠. MB의 집사라고 했던 예, 집사. 40년 친구를 앉혀놓고 그 돈의 집행에 대해서 MB와 눈빛만 스쳐도 교감할 수 있었던. 대개는 그게 그냥 관행처럼 돼 있었는데 그걸 아예 털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재만, 문고리 3인방 중에 어디가 있죠, 이재만? 구속됐나요? 아니요. 이제만 아직도 수사도 제대로 안 받고 예. 있죠. 예. 숨어 있죠, 어디인지 모르지만. 이제 정권을 만만히 보지 못해갖고 이재만인데. 그리고 이 정도는 이제 정도를 걸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또 그렇게 바로바로 연결시키죠. 그러면 이 정도, 이름도 정도를 걸을 사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리고 사실 이 정도 이 총무비서관을 그만두면서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 그러니까 원래 문재인 민정수석 시절에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를 하셨대요. 행정관을 했었죠. 네, 행정관에서 그때 또 알아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 다른 사람이었잖아요. 삼철 중에 한 분. 그것도 그렇게 안 하시고 이 정도 비서관을 앉힌 것도 저는 3초 중에 한 분 누가 있었나요? 이름을 얘기합니까? 그러면 양정철 총무비서관. 그분이 이제 하마평에 오르셨죠. 그래서 그렇게 거의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했는데 야. 결국 오늘 이제 발표한 거 보면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런 얘기했어요. 오늘 가장 여러분이 충격적인 발표가 이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정도 총무비서관을 얘기를 했었죠. 이 정도 했는데도 우리 못 믿어? 그러니까요. 이 정도 비서관. 아니, 민정수석에서 칼 안 휘두르겠다고 했죠. 살림살이 다 내주겠다고 했죠. 그 정도 했는데 어떻게 안 믿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믿어야죠. 야, 그런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근거 없이 칭송하는 게 아니고 모친께서 지금 구순이에요. 90이 돼서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동갑이신데 건강은 저희 어머니가 훨씬 더 좋다고. 저희 어머니 막 뛰어다니시는데. 그런데 인터뷰할 때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청와대 들어가도 마음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쓴다. 그건 뭐냐면 공직자로서 최대의 덕목인 재정으로부터 자유로운 거거든요. 나 이거 청와대 돈 내 돈 아니니까 국민 돈이니까 공정하게 집행하라고 하면서 권력을 그쪽으로 줘버린 거거든요. 이 정도는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의미가 있네, 이 정도 비서관은. 예. 자, 그러면은 일단 청와대에 대해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인선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인선은 무난한 거죠. 무난한 기대 것뿐만 아니라 꽤 충격적으로. 네.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 같은 경우도 남북 정상회담. 네. 그걸 일단 국정원 내부를 샅샅이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지난번에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예. 그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강했지만 그때는 좀 너무 강했죠. 그래서 민서일이라는 변호사님이 회장 출신 변호사분을 앉히시는 바람에 예. 내부 반발도 컸었고 실질적으로 내부를 모르다 보니까 일을 못했던 부분도 있는데 이분 서훈 내정자 같은 경우는 국정원 출신이잖아요. 3차장 출신. 네, 3차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많이 없죠. 예, 알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국정원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국민적 부채가 있잖아요. 2012년 대선 댓글. 아, 네네. 예, 그리고 원세훈 국정원장은 그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그렇죠. 뭐 그 전에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뭐 민간인 사찰 의혹도 있었고. 그렇죠. 근데 네. 뭐 그런 건 용서해줘요. 아, 그래요? 예. 네. 왜냐면 큰 거 있으면은 그 재판 받을 때 큰 게 작은 걸 다 감싸버려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 사령부도 사실은 국정원 쪽하고 연관이 되면서 국정원에 예산을 받아서 움직였다. 여기까지 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국정원 개혁의 중요한 축으로 보는 거 아닌가요? 그거를 좀 들춰내는 게. 뭐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기존에 있던 잘못된 관습들을 뭐 일단 발본색원을 해서, 근데 저는 좀 생각이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거는 그 잘못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격해졌어요? 네? 아니 뭐 제 일이 아니니까요. 네, 뭐 제가 처벌받는 건 아니니까. 네. 아니 국가를 위해서 좀 처벌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 예, 뭐 크게 봐서 그렇죠. 근데 요즘 그 용어 좀 안 쓰려는데 감옥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저요? 아, 네.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감옥 갈 일 없어요 이제?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 국정원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고 그것이 지난 사회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말 네. 박근혜 정권 전체의 정통성을 훼손시켜버렸던 중요한 사건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은 뭐 사실상의 부정선거를 자행을 한 거고, 근데 뭐 정치 개입은 있었는데 선거 개입이 없었다는 거 그렇게 결론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항소심에서의 결론이었죠. 네, 그거 자체가 뭐 사람들이 봤을 때 뭐 납득할 수 없는 거고, 분명히 대선 기간 중에 댓글을 썼는데 그거를 뭐 그건 정치 개입이지 선거 개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좀 납득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예. 뭐 국정원 내부에서 뭐 그런 식으로 뭐 국정원 직원을 이렇게 힘들게 뽑아가지고 뭐 댓글 알바 같은 거를 돌렸던 그런 건데. 알파팀까지 운영을 했고. 네. 그래서 뭐 요새 댓글 쓰는 거를 뭐 나란 일이라고 하던데,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보면은 뭐 그 국정원 출신의 그런 새로 국정원장이 좀 그런 그 내부 조직을 이제 추스르고 좀 정확히 어떤 국정원의 직원들을 그 자리에 합리적으로 쓸 수 있다면 뭐 그거부터가 뭐 그렇죠. 적폐청산의 시작이 아닐까. 네. 아니 저 국정원 저 문제는 지금 원세훈 원장이 재판 중이기 때문에 저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법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부분들이 사실은 예. 이제 국민적인 법관계가 어긋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론으로만 따지다 보니까 예. 현실과 멀어진 아까 말씀하신 정말 술 먹었지만 음주운전 아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그런 수밖에 없는데 그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의 심판은 분명히 받아야 되는데 다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다 용서하자 덮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있었던 문제인데 안 드러난 부분이 있다라면 그건 밝혀야겠죠. 예.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진행 중인 재발 안 하도록 시스템도 시스템도 바꿔야 되고 하지만 그거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 미래를 바라보는 예. 쪽으로 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관행 청산을 더 강조를 뒀던 거고요. 예. 국정원의 개혁분은 이런 걸 또 우려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그럼 뭐 대북 정보가 아니라 해외 정보 이런 쪽만 다 뭐 맞춰놓으면 국내의 어떤 테러 문제나 이런 거 어떻게 막냐. 근데 우리 이제 법 얘기 기왕 제가 변호사니까 관할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전문 용어로 나와바리라고 하죠. 그렇죠. 그게 해외에서 그렇게 딱 이해가 되네. 아, 예. 해외에서 발생한 문제라도 국내와 연결된 문제라면 국내에서 있는 것들 다 국정원이 여전히 할 수- 국정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은 그렇게 우려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좀 뭐랄까 국정원 다 그래요. 검찰 얘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국정원 얘기도 본연의 기능을 찾는 데 쪽으로만 초점을 제발 맞춰주면 나머지 부분은 자연히 알아서 될 것이다. 국정원 직원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나란 일 하려고 들어왔다가 이거 들어보고 있으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내부의 개혁 세력들을 추스려주는 부분들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더 큰 일이라고.
최 교수님, 예. 우리가 이제 인사하다 국정원 얘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국정원도 그 개혁의 대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개혁의 대상이라고 하는 게 정말 국민들이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우리 국가 안보, 외교 문제, 이런 거에서 중요한 정보를 할 시간에 민간 사찰을 하고, 그 다음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그렇게 되면 국정원 역량이 낭비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국가의 국익은 그만큼 훼손당하고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걸 하지 말자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공약으로도 내세웠어요. 국정원 개혁의 가장 중요한 파트는 국내 정보 수집을 국정원에서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경찰에 넘기면 되잖아요. 필요하다고 하면. 검찰이 하고요. 그럼요. 그렇게 예. 하면 되는데 국정원이 나서서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국정원이라는 국가 안보에 관련된 걸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여기 예를 들면 정봉주 전 의원님 국가 안보에 위협적인 인물이 아니시잖아요. 위협적이긴 해요, 가끔씩. 예. 근데 사찰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를 들면 몰래 전화 통화 듣고 감청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카카오톡 그거 다 털어가지고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예.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요. 또 그 사적인 어떤 프라이빗한 내용들을 다 들춰내서 그걸 다 보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인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잘 알고 있고 국정원 그렇죠. 제가 볼 때 하는 사람도 알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오도받아서. 한 가지 제가 경험담 말씀해 드릴까요? 이거 처음으로 밝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밝힌 사람이 오늘 많아요. 방송에, 이 TBS 방송에 처음으로 밝히는 예. 거. 제가 미국에서 교수를 했지 않습니까? 텍사스 주립대 교수할 때. 영어로 했어요? 그럼요. 영어로. 오, 아주 영어로 수업을 영어로 했습니다. 어쨌든 6년 반을 You understand? Next. You understand? Next 이런 거 아니고요? No. No.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제가 그 미국의 텍사스 주립대 교수를 할 때 예. 미디어법 제가 이제 반대하는 칼럼을 좀 여러 번 쓴 적이 있어요. 방송 미디어 그 전공이니까 전공이니까. 제가 예, 그 이명박 정부 미디어법 통과시키려고 날치기 하고 불법으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2009년도요. 2009년대. 그때 제가 2008년부터 반대 칼럼 계속 썼는데 제가 이제 휴스턴 영사관에 파견돼 있던 국정원 직원이 저를 찾아왔어요, 학교로. 그러니까 학교로 찾아온 건 아니고 전화를 했죠, 저한테. 예.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그래서 휴스턴의 모 한국 식당에서 제가 만났습니다, 국정원 직원을.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보통 영사관에 파견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 파견된 영사가 전화를 한 거예요, 저한테. 학교 연구실로. 그래서 저를 만나자고 해서 만났어요. 물론 뭐 저를 위협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좀 살살 해달라고 뭐 부탁을 하셨어요. 그 양반은 블랙 요원이었어요? 화이트 요원이었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것까지는 뭐 제가 안 물어봤는데. 만나자 그랬으면 화이트 요원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어쨌든 저를 만나자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국적이고 미국 대학의 교수가 칼럼 쓴 것까지 관리하는 물론 뭐 필요해서 한다고 보지만 그게 제가 무슨 국가에 위협이 되는 그런 칼럼을 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바른 길로 가라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국에 있는 사람으로서 미국의 사례를 들어서 쓴 거를 가지고 예. 그런 식으로 국정원 직원들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인력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정원 개혁에서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 고급 정보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우리나라에 위협이 되는 뭐 북한이든 아니면 외국의 어떤 부분이든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국정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돼야 된다. 예. 그게 개혁의 가장 큰 출발점이죠. 저는 국정원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정보 사이트에서 제 도청하는 것까지 제가 용서를 해요. 별 내용이 없으니까. 근데 불편한 건 프로그램을 좀 좋은 걸 썼으면 좋겠어요. 전화 계속 끊어져. 좀 프로그램 좋은 거 비싼 거 써갖고 전화도 안 끊어주고 도청하는지 잘 모르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아니 저는 다 공개하니까요. 예. 근데 하지 그런 말아야죠. 거 하면 안 되죠. 하지 예. 말아요.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특히 양 변호사님은 뭐 캥기는 게 있어요? 아니, 그건 아니, 저는 전화를 잘 안 합니다. 이번에 어제 그저께 저거 한 날 유시민 전 장관이 폴더폰 써갖고 그게 투지예요. 네. 투지는 도청을 못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국민들 공포스럽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투지폰 쓰는 사람들 국정원 요즘 바뀌었다는데 국정원 직원들끼리는 투지폰을 썼습니다. 얼마 전까지 지금도 많이 국회의원들도 전화 두세 개씩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국정원 직원들이 투지폰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들이 스스로 도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최순실도 그거 썼지 않습니까? 투지폰. 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 우리의 영원한 호프 홍 반장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네. 도미 중이시는. 도미 중이요? 아, 내일 미국으로 가신다고. 네. 도미도 중에 있어요? 그럼 지금 계속 비행기 타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뭐 내일 가신다고 하는데. 예. 근데 뭐 말이 멋있어요. 이번에 뭐라고 그러면서 갔죠? 전국 구상을 하겠다고 이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럼 내가 필요로 할 때 뭐라고 그러고 갔잖아요. 네.
근데 뭐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 분위기는 이렇게 딱히 필요 없는 분위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홍준표 후보가요? 네, 정우택 그 원내대표가 뭐 지금 막 대선에서 떨어졌는데 또 당권에 도전하는 모양새 좋지 않다 뭐 이런 말도 하셨고 근데 굳이 이렇게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아니 자유한국당이 또 무척 내홍 그러니까 내분이 좀 심각해질 것 같이 보여요. 아니 뭐 다른 거 아니고 방장 벌써 나오고 있잖아요. 돌아온 연어 때를 안 받겠다. 13표였던가요? 복당. 안 받겠다고 선언했어요? 선언한 건 아니고. 선별적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예, 그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냐. 가장 문제되는 게 일단 거기 그 지역 다 당협위원장이 다 따로 뽑아놨는데. 아, 지역위원장 예, 지역위원장 임명했는데? 있는데 지구당 그럼 두 사람씩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예. 이런 문제도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심 경계하는 게 그분들이 결국 들어오면은 친박에 도움을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친홍 라인이 친홍 라인이 만들어질 수도 네. 있다라는 그런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도 거의 이제 용병쯤으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진박계 같은 경우에는. 아웃소싱. 우리가 그렇죠. 일단 도급 줬는데 도급 줬는데 사업 성공 못했지 않냐. 이제 와서 무슨 지분을 달라고 하느냐. 우리는 영역대금 못 준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도 재밌어요. 그 낙선한 걸 받아들이면서 자유한국당 복원에 만족하겠다. 이건 강조한 거거든요. 자기의 업적을. 예. 근데 당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권 경쟁에서 사실은 홍준표 후보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고요. 예. 정우택 원내대표는 본인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둘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오늘 두 사람 얘기한 걸 딱 비교해 보면 예, 뭐라 그랬나요?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홍 전 지사는 당권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거기에서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정책이면 끝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홍 후보는 뭐라고 했냐면 당권의 눈이 멀어 다시 자유한국당을 분열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옳지 않다. 이거 둘 다 당권에 관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만 들으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견제구를 던지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부르면 다시 자기가 등판하겠다. 뭐 어떤 걸 세상의 부름으로 본인이 규정할지 모르겠지만 본인 나름대로 판단해서 등판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서로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이 24%의 지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 배속이 자유한국당 분분한 거예요, 원래 자기들끼리. 있었던 예. 사람들끼리는 그냥 마지못해 찍어준 거다. 홍 후보는 야 1% 한 자릿수 있던 거 24%까지 2로 끌어오는 건 나았냐. 볼만할 겁니다 이제.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탈권위적인 파격 행보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당 지도부를 찾는 등 통합의 행보조차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인선에서도 화합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비검찰 인사의 민정수석 임명, 조국 교수죠.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탈권위, 통합, 개혁. 이 중 어느 것 하나 외면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선거 기간 내내 강조했듯이 국민을 위해 오로지 국민만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은 5천만 국민의 승리, 나아가 대한민국의 승리라는 점을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월 11일 목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지만 네. 저게 우리를 겨냥한 거 아닌가? 뭐 아무래도 뭐 마음이 좀뭐 동요 같은 오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런 상태에서 한 명 정도 더 입각 제안을 해갖고 장관까지 가면 네. 심각해지겠는데, 국민의당이. 그렇죠. 게다가 또 이번 선거 결과를 딱 놓고 보면은 워낙 호남에서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더블 스코어로 다진 거 아니에요? 웬만해서. 네. 그러니까 뭐 지방선거를 대비를 해야 되는 뭐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딱히 이제 되게 마음이 좀 불안하고 좀 초조해질 수도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야당으로 넘어가기 전에 민주당 내에도 부글부글해요. 네. 그럼 뭐 잔치집인데 부글부글. 잔치집인데 3선, 4선 의원들은 정부로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한 자리씩 이제 하실 때가 됐다. 예. 여당 됐으니까 그거는 부글부글이 아니라 당연한 어떤 수순 아니, 아닐까 근데 싶어요. 가는 분은 행복하지만 한 명은 가고 나머지 10명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반노가 형성되기 시작한 게 당시 모 장관 임명을 두고 같은 재선인데 다른 재선 의원들이 반대했거든요. 공식적으로 보내면 안 된다. 예. 임명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막 언론에다 내고 얘기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나머지 경쟁자 분들이 다 반노로 돌아서는
이게 정치적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 부분에 대한 신경을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가 구성하는 것도 그렇고 비서관들을 임명한 거를 봐도 본인이 뭐 친문이라고 분류가 되는 분들을 오히려 많이 배제했던 가장 대표적인 게 양정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가 아예 청와대 수석으로서 지금 아직도 거론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딱 말씀하신 데 떠오르는 부분이 이 안희정 지사가 뽀뽀를 하는 장면이 떠올라요. 그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사람들 모두 다 그 첫날 밤에 불러올려서 같이 인사하고 그랬던 모습이 저는 그냥 보여주기만은 아니었다라고 보이고 그게 결국에는 민주당 그날 첫날에 국민의 승리였고 민주당의 승리였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민주당 정부를 불러줘. 민주당 정부로 불러달라고 했던 부분들이 그런 걸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적인 서운함이야 드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게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걸 서운하다고 해서 드러내면 쫌상으로 보이고, 그렇죠. 예, 소인배로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의 욕심들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건 이상정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때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게 큰 어떤 내용까지 갈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기대를 일단 합니다. 내용까지는 예, 예. 내용으로 들리면은 왜냐면 제가 이 방송을 해보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진짜 전문가예요. 근데 전문가가 전문가들끼리 이해하는 내용만 얘기하면 청취자와 시청자는 떠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내용이란 말도 그러고 보니까 어렵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지 내분, 않겠다. 그렇죠.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분, 내분. 이전투구, 이전투구. 아작, 박살 이런 표현을 써야 돼. 그런 거 하게 되면 또 이게 걸려요. 알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뭐 동생들이 노는 거 지켜보듯이 흐뭇하게 웃고 앉아 계세요. 아니, 정 의원님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네. 양 변호사는 저보다 나이가 적으시죠. 아, 제가 나이가 더 많아요? 그럼요. 오늘 몰랐네. 얼굴 봐도 바로 그렇게. 두 번 안 죽이는 나오는 거, 두 번 죽이는 겁니다. 굳이 확인 사살을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두 번 죽이는 거, 누가 죽는지는 잘 몰라. 알겠습니다. 이런 게 내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분. 서로 싸우고 총질하고.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분 앉아있잖아. 자, 예. 박 전 대표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으로 또 나선다는 게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지금 좀 전까지 이야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왜 대표 그만두려면 당신만 그만두지 왜 우리까지 최고위원들까지 같이 그만둔다고 혼자 하느냐는 내분의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안철수 후보가 이거를 개인의 어떤 충전이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지지 기반을 아예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전히 국민의당을 어떻게 장악하고 어떻게 끌고 나갈지가 안철수 후보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 됐죠. 최 교수님,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 의원이죠. 현재까지는. 그만뒀죠. 그만뒀는데 아직 수리가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안철수 의원이 예. 여전히 최대 주주란 말이에요, 국민의당. 그렇죠. 예. 그리고 근데 국민의당 의원들하고 이제 이게 좀 그 동상이몽의 상태가 되는데 예. 뭐냐면 호남에서는 이분들이 9년 2개월 동안 야당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당을 했었단 말이에요. 뭐냐면 전북지사, 예. 전남지사, 광주시장 이걸 다 민주당이나 국민의당 쪽 성향이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지역에 가면 여당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이 장악을 못하면 진짜 야당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이거에 대해서 의원들이 좀 공포스러워하지 않을까요? 공포스러워 하겠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요. 호남 민심도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국민의당이 만약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일이나 아니면 예. 문재인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개혁적인 일들에서 발목을 잡는다거나 이런 인상을 줄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야당을 하려면 사실은 여당에 대해서 견제구를 날리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네. 그런데 호남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문재인 후보를 어쨌든 60% 이상이 지지를 해서 대통령을 예. 만들어놨어요. 개혁을 좀 해달라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에 대해서 야당이라고 해서 국민의당이 그걸 견제를 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웃기고 이런 애매한 상황이 좀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호남 민심이 확 돌아서게 되면 국민의당의 기반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니까 예. 국민의당은 상당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국민의당이 적극적으로 견제하면서 태클을 걸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고 왜냐하면 호남 민심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일정 부분 바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몰표라고 할 수 있는 뭐 완전 몰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60% 이상을 지지를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국민의당이 그 태클을 건다고 하면 호남 민심이 확 돌아설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야당인데 또 여당처럼 행세하는 것도 웃기는 그것도 거잖아요. 이상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애매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양보 있고 갓쓴 꼴이죠. 그렇죠. 그렇게 그런 되면. 상황이 돼서 국민의당이 지금 그래서 국민의당 의원들이 고민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사실 사과는 했습니다만 송영길 선대본부장이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정치권 은퇴해야 되지 않나요? 예, 그렇죠. 그런 얘기했죠. 그 말은 결국 안철수 후보만 없어지면, 그 없어진다는 표현을 좀 과하게 한다면, 이제 후선 2선 후퇴하시게 되면 결국 국민의당은 자연히 민주당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거는 결국.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으로 오기가 힘들었었는데 많은 의원들이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2선 후퇴하게 되면 민주당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던진 건데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당 의원들을 좀 빼내오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당 의원들 중에도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느껴지는 순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주 그렇게 인위적 몰아주기까지는 안 갔어요. 전략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개막하면서 정치권 지형에 찾아올 변화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의석수 120석으로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 여론에서는 다른 당과의 연대 혹은 협치에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대해서는 각자의 길을 갈 것이라는 시각이 있는 한편 적절한 시점에 두 당의 통합 논의가 불거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 3위로 패한 국민의당의 경우 위기 때마다 불거진 통합론, 연대론이 무리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19대 대선 이후 정치권 판도가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전망해 보겠습니다. (5월 11일) 목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생으로 여당이자 제1당 지위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의 위상은 한층 강력해졌지만 청와대 입성에 실패한 야사당은 패배 후유증을 털어내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전문가분들과 함께 대선 이후 정치 지형 어떻게 변하게 될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근 미디어오늘 기자 계속 자리하고 계시고요. 양지열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하루에도 두세 번씩 보기가 정들어요. 예. 희한하게 꼭 같이. 그러니까 제가 나와요. 방송을 많이 하는 겁니까? 양지열 변호사가 많이 하는 제가 겁니까?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럼 별로 좋지 않은데. 양지열을 개혁해야겠어요. 왜 저를 또 적폐로 갑자기 뭐라고. 아, 적폐 아니에요. 예. 미세먼지. 이렇게 너무 웃긴 얘기. 충격적인. 너무 웃긴 얘기를 하면 제가 이게 하체 힘이 다 빠져. 자, 최진봉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예. 최진봉 교수도 엄청 나오시대요, 방송에. 방송 틀기만 하면 나와요. 아, 그렇습니까? 예. 수도꼭지. 수도꼭지가 틀어서 미세먼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시사 내리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아니, 왜 유체 이탈 화법을 써요? 많이 나온다니까 그렇습니까? 남이 나온 것처럼. 그 유행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정 기자님. 네. 참 지금, 묘해요, 분위기가. 이게 뭐냐, 당내도, 더불어민주당 당내도 묘하고. 네. 나머지 4개 정당은, 이게 느낌이 끔찍하거든요. 앞으로 5년 동안을 야당으로 있어야 하는. 네. 그런 거 안 느껴보셨잖아요. 뭐 제가 야당을 할 일은 없으니까 제가 느껴보진 않았습니다만. 야당 출입만 했죠. 네. 뭐 야당 네. 출입만 하긴 했는데. 근데 뭐 어쨌거나 근데 뭐 그것도 각각 다르지 않겠어요? 뭐 전체적으로 뭐 국민의당이 뭐 지옥 같을 거다. 예. 라고 하면은 그 국민의당 내부 사람들을 통치는 거니까 뭐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근데 좀 들더라고요. 국민의당은 상대적으로 네. 계속 야당을 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박탈감은 더 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에 있었으면, 민주당이 그대로 있었으면 이제 여당 국회의원이 되는 거였었는데. 네. 아니면 혹은 지금이라도 민주당으로 가면 여당 국회의원 되는 거 아닐까? 네, 또 하필이면 또 이렇게 전남지사를 지내셨던 이낙연 예. 네, 전남지사께서 또 이제 총리로 불려가셨으니까. 네. 그래서 한숨이 깊대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뭐 겉으로 박수를 쳐주고. 선택을 하셨지만 호남 민심이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지난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새정치라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신을 다시 한번 일으킨다면 마치 이런 경우 있죠.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수도권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반대에서 오히려 서울시장은 되고 이런 어떤 견제와 균형.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제는 또 차이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민심이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국민의당이 파고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걸이 이른바 태클 걸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아니더라도 협치를 잘 하더라도 여전히 지방에서는 또 나름대로의 세력을 찾을 수도 있을 거고 예. 그걸 키워야
차기나 차차기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자, 이제 국민의당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네. 국민의당 얘기를 하는 이유가 실은, 민주당도 지금 여소야대 정국이에요.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좀 그 과반수 의석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인수위도 없기 때문에 청와대와 소수 정당이지만 청와대 관계도 좀 끈끈하게 좀 가져가고 네. 성공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또 많지 않나요, 민주당도? 뭐 그렇죠. 뭐 일단 뭐 민주당이 지금 원내 의석수 분포로 보면은 120석밖에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뭐 국민의당이 40석이니까 뭐 두 정당이 뭐 그 협치를 하면은 그래도 160석 이상 과반은 나오긴 하는데, 그렇죠. 근데 그거를 뭐 장담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쨌건 정당이 다르고 뭐 각자 가는 길이 좀 다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렇게 민주당에서는 계속 뭐 협치라는 이름으로 여기저기 뭐 신경 쓰지 않을까. 네. 예. 민주당이 9년 2개월의 야당, 그 전에 10년 동안 집권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당으로서의 체질이 또 많이 빠진 거 아닌가요? 여당으로서의 체질이라기보다 저는 준비를 많이 했다라고 봐요. 아, 그리고 준비를? 10년 사이에 이번 선거가 저는 물론 이게 이제 지난 박정권의 부패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기도 하지만 예. 저는 다당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색깔이 많이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국민들이 다당제로 아주 자연스럽게 선택을 자연스럽게 했어요. 갔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확실시되던 밤에 저는 이제 다른 방송이나 굉장히 늦게 집에 갔는데 그날 첫 일성이 이제 그때도 통합이셨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박정권의 부패로 인해서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정권의 지지가 24%가 나왔어요. 사실 홍준표 후보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까지 결이 다른 어떤 국민들을 과연 대통령께서 어떻게 통합을 할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벤치에 딱 아파트 벤치에 앉아서 보는데 나무를 보니까 그 밤에 이게 굵은 나무에 그렇게 굵은 가지들이 예. 여러 개로 뻗쳐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거를 억지로 묶는 것보다는 사실은 나무가 저렇게 가지가 다른 방향으로 뻗어 있으니까 오히려 높게도 자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선장이잖아요, 대통령은. 그렇죠. 바람이 항상 등 뒤에서 부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배는 일정한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많은 가지들을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때에 맞춰서 맞게끔 키를 돌려서 필요에 따라서 이 가지와 저 가지가 바람을 받고 또 다른 때 이 가지와 저 가지를 묶어낼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을 아마 국민들은 기대하지 않을까요? 완벽히 예전처럼 막 이렇게 정말 한쪽으로 다수당으로 모아가지고 억지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국민들 수준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그런 예. 모습 바라지도 않을 것 같고. 인위적 인정. 국민의당 얘기 정말 심각해요, 국민의당이. 왜냐하면 제가 이낙연 지사가 총리로 내정됐는데 지금 이낙연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는 반대도 못해요. 그렇죠. 반대가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만큼 유하게 정치를 했던 분이거든요. 전남은 그 2014년에 도지사가 됐지만 2016년에는 국민의당으로 넘어가서 애매모호한 지위에 있었고 그쪽 국민의당 의원들하고도 다 관계가 좋았던 지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늘상 만나고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쑥 가버렸어요. 네. 그리고 오늘 국민의당 문병호 최고위원이 기자회견까지 했죠. 네, 그렇죠. 박지원, 이선 후퇴라. 네, 그랬었죠. 그리고 최고위원회에서 그 반대편에서 회의하고 있으면서 황교안과 박지원 대표는 고성이 오가면서 싸움이 붙어 있었고.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 당의 이제 수습이라고 좋게 표현하면 예. 근데 당내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당내 주도권을 잡고 있었고 물론 안철수라고 하는 대표 주자가 있어서 그게 뭐 융합이라는 모습으로 보여지긴 했지만 예. 안철수라는 대표 주자가 사라진 다음에는 결국 이제 누가 당권을 잡느냐가 중요해지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결국 안철수계와 또는 뭐 호남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두 개의 부류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그것이 지금 현실화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박지원 전 대표가 돼버렸죠. 이제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고 그만두셨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비대위도 그럼 어떻게 꾸릴 거냐 하는 부분도 지금 안철수계로 얘기되는 분들은 그것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또 상황론을 하는 거 아니냐. 예. 박지원 대표가 물러나긴 했지만 비대위를 본인의 어떤 박지원계에 누군가를 앉혀서 뒤에서 조절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당이 안철수가 떠난 다음에 결국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것이고 거기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가 차후의 정계 개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만약 거기서 분란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누군가가 뛰쳐나와서
여당이 되는 민주당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확률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당은 내분에 휩싸이게 되고 당이 어떻게 갈지 이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양 변호사님,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되면 국민의당이 물론 1년 뒤지만 실질적으로 내년 지방자치 선거는 8월 15일 이후서부터 불이 붙는다 이렇게들 정치권에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대로 가게 되면 호남에서 3개 광역지사 도지사 중에 도지사나 혹은 시장 중에 굉장히 국민의당으로 갈 가능성은 없단 말이에요. 아니 없다고 해버리면 큰일 나지. 그렇게까지 이제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 정도로 심각하긴 예, 하죠. 심각하죠. 진짜 사실은 이제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가 이번에 확실하게 나와버린 게 60% 이상이 문재인 대통령을 예. 지지를 해버렸고 게다가 호남 총리가 탄생을 진짜 공약을 지키셨지 않습니까? 문재인 확실히 호남 올대론이라는 부분이 없다라고까지 나와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당장 이제 국민의당이 돼서 우리 어차피 형제의 당이 아니었냐라는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독자적인 색깔을 가져간다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어려웠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것도 과도한 어떤 예측은 아닌 상황이 됐고요. 결국에는 저는 이거는 안철수 이제 후보 이제 잠깐 시진되고 있지만 이 지도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봅니다. 결국 당이라고 하는 게 이게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바라보고 이끌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끌고 나갈 수 있는 게 누군가 있어야 되는 건데